그래서 이거는 뭐 6평, 9평 수능 때 아무 때나 보셔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뭘 정리할 거냐면 오늘 목표는 암기사항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사항을 좀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쫙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으면 책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원래 불가능하잖아. 아무리 내가 말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말을 그렇게 빨리 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구조론의 정립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 단원 1-1단원이야. 그래서 고체지구의 첫 번째 단원인데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 정립과정은 암기죠. 이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륙이동설 처음에 나오잖아. 딱 보자마자 누구 떠올려야 되더라? 저 베게너 떠올리셔야 되겠죠? 판게아. 판게아는 2.7억에서 2.4억 사이죠. 그래서 처음에 대륙이동설 나올 때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가. 이 증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지화빙이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렸어요. 해지화빙.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의 일치, 멀리 떨어진 대륙의 지지구조 연속성, 그리고 화석의 분포 이런 거, 그리고 빙하의 분포, 이동 흔적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베게너는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게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나오는데 멘틀 대류설이 나왔을 때에도 사실은 증거가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안 나와서 다음 설로 넘어가죠. 이제 해저확장설이 나오면서 멘틀 대류설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해저확장설 보시면 이게 특징이 이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헤스하고 디츠가 1960년대 초반에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해양지가의 나이,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 그 다음에 이제 고지자기 줄무늬의 분포, 그리고 섭입대의 진원 분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기준으로 해저확장설이 주장이 되었다. 그 다음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거야. 알겠지? 그 순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대륙 분포의 변화예요. 고지자기 파트는 여러분들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왜 이용해? 과거 대륙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죠? 과거 대륙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정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건 좀 킬러 문항격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따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암기 파트라고 보기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가 이제 암기 파트죠. 판의 경계인데 이 경계가 세 가지가 있잖아. 발산, 보존, 수렴. 그죠? 근데 발산형 경계가 알다시피 천발 지진이라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지형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해령 있죠. 해령. 그리고 이제 열곡 있죠. 열곡. 그리고 열곡대가 있습니다. 열곡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제 변환단층이 있죠. 변환단층. 이 변환단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해구, 호상열도, 그리고 습곡산맥. 요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이제 소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까지 다 일어나죠. 섭입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산활동 당연히 일어납니다. 알겠죠? 이 변환단층에서만 여러분들 화산활동 안 일어나죠. 변환단층에는 하나 더 있는데 습곡산맥 중에 충돌형 경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화산활동 안 일어납니다. 그거까지 체크를 한번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초대륙 형성과 분리 나오는데 여기 보면 로디니아라고 나와요. 로디니아는 여러분들 12억부터 한 8억 정도 잡는데 이거 시기는 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판게아는 2.7억에서 2.4억까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판 이동의 원동력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멘틀 대류, 플룸 구조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멘틀 대류는 원래 판 이동의 기본적인 원동력이고요. 그 다음 플룸 구조론은 여러분들 저 두 가지 나오죠.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나오는데, 뜨거운 플룸은 열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열점에서 이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그거 설명하고 있고,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섭입대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분포도 다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과정 나오는데, 요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마그마 생성 과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온 곡선하고 용융온도 곡선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온 곡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융온도 곡선 이렇게 나오는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요것도 여러분들 잘 떠올리셔가지고, 뭐 압력 감소가 어느 경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력 감소는 이제 요거 좀 너무 이렇게 그렸네. 얘를 갖다 좀 더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압력 감소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케이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해령하고 열점이 이렇게 되죠. 기억하시고, 베니오프 때 섭입대죠. 섭입대. 섭입대에서 여러분들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에는 물의 공급에 따른 용융온도 하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멘틀 물질 용융곡선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요. 물이 공급되면 이쪽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마그마를 만듭니다.
이거는 대륙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가 하부에 들러붙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암하고 심성암 나누는 화성암 분류가 나오죠. 화성암 분류인데 이거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염기성, 중성, 산성할까? 염기, 중산 해가지고 이건 다 외우실 겁니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알겠죠?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가죠. 반섬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SiO2 함량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52%랑 63%인데 이건 기본 내용이고 여기에 뭐 들어가 있는 원소들부터 시작해서 색깔, 밀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거까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1-1단원은 이렇게 마무리고요. 1-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단원입니다. 봐봐. 이번에 이제 퇴적암 쪽에 나오죠. 퇴적암 쪽. 퇴적암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잘 기억하실 텐데, 퇴적암 하면 여러분들 속성작용 떠올리셔야 돼요. 속성작용. 알겠죠? 속성작용은 두 가지가 있죠. 압축작용과 교결작용.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하죠. 다지는 작용이라도 하죠. 압축작용. 그래서 이제 퇴적암은 이제 분류표가 되게 중요한데,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이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역사쉐이. 이렇게 외우시고, 응유암만 나왔는데 응유암 말고 또 뭐 있어요, 얘들아? 집괴암하고 집괴암, 그리고 라필리 응유암 있죠? 라필리 응유암. 요거 사이즈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쉐이, 그러니까 자갈 모래 진흙이죠. 요거는 사이즈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2mm 그리고 16분의 1mm입니다.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응유암은요, 집괴암하고 라필리 응유암하고 응유암 요 세 가지는 기준이 64하고 2mm입니다. 알겠죠? 요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 석회암 CaCO3죠. 처트 SiO2입니다. 그죠? 암염 NaCl. 그래서 물질의 침전으로 만들어진데 얘네들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 유해죠. 그래서 석회암, 처트, 석탄 이런 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요게 이제 SiO2 성분하고 비슷한 이제 규조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겹칠 수밖에 없는 게, 화학적 퇴적암은 물 속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듯이 결합돼서 가라앉는 거거든. 근데 그 성분을 생명체들이 갖다 쓰니까 그게 유기적 퇴적암도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퇴적구조 나와 있네요. 퇴적구조 4점연건 네 가지죠. 4점연건, 4점연건. 사측리의 사자는 경사사자죠. 물이 흐르거나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이측리 나와 있죠. 점이측리. 점이적 변화다. 그래가지고 깊은 호수라든가 아니면은 대륙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측리 육상 환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은 건열 나와 있습니다. 연은 물결무늬 얘기하는 거고, 건열은 건조해서 갈라졌다. 그래서 수면 위로 노출된 구조를 의미한다. 그거 배우셨고, 그 다음 퇴적 환경들 나오는데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입니다. 육상 환경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제 일단 빙하에 의한 지형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선상지라고 기억나시나요? 선상지, 부채꼴 모양 지형. 급격하게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알겠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쉬워요. 뭐 하천, 강이죠. 그리고 호수, 하강이로서는 하천, 하천, 그리고 호수, 호수, 그리고 이제 사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육상 환경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연안 환경은 이제 제일 유명하게 삼각주죠. 삼각주도 이것도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지면서 나타나는 거야. 삼각주는 사층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향 조립화, 위쪽으로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삼각주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제, 연안 환경 중에 해빈이 있습니다. 이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석호, 호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염분 변화가 되게 심해서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주 같은 거 나오죠. 그죠?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양 환경에 또 이제 있는 건 뭐냐면은, 해양 환경은, 대륙 시리즈. 대륙, 붕, 그리고 대륙사면, 대륙붕, 대륙대, 대륙사면. 거꾸로 쓸게요. 대륙붕, 대륙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저 병원. 이게 심해저 병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환경들도 있으니까 같이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습곡과 단층 나오는데, 습곡, 단층, 이게 이제 지질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질 구조. 지질 구조는 습단, 부절. 이게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습곡과 단층 나올 때, 습곡은 횡압력 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옆에서 누르는 힘. 그래서 종류가 뭐 그냥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 횡하습곡 역전층 나타나고, 단층은 정단층, 역단층 이렇게 나온다. 상반이 밑으로 내려가면 정단층,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기억하시죠? 그 다음 부정압 보시면,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저 윗지층과 아래지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부정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행부정합 층리가 나란한 경우, 경사부정합은 층리가 나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쪽 층리가 경사져 있고 위쪽 층리는 나란한, 평행한 그런 경우고요. 난정합은 하부에 퇴적함이 아닌 게 있을 때야. 그래서 화성함이라든가 변성함이 있으면 난정합이랍니다. 하부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제 최소 융기 횟수 같은 거 선생님 따져줄 때 부정합 가지고 최소 융기 횟수는 침식면의 숫자를 세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정하면은 침식면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최소 침강 횟수는 그냥 부정합 횟수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는 판상전리, 주상전리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죠. 판상전리 특징 뭡니까 여러분들? 압력 감소, 그죠? 압력 감소로 심성함이 판상전리를 만들게 되고요. 주상전리는 냉각 및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이다. 그래서 용암이 흐르면서 냉각 및 수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기둥 모양의 전리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관입과 포획 나오는데 이건 뭔지 아시죠? 관입은 마그마가 치고 들어간 거, 포획은 치고 들어간 마그마가 주변의 감석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잡은 거죠. 포획이 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층설을 결정하는 데 여러분들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계 법칙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수지관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지관부동. 그러니까 수평퇴적의 법칙 뭐야? 지층이 힘을 받지 않는 한 물속에서 쌓일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최수면과 나란하게 수평으로 쌓인다. 지층 누중의 법칙 뭐예요? 역전되지 않는 한 아래에 있는 게 오래전 지층이다. 관입의 법칙, 관입한 녀석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부정합의 법칙, 시간 간격이 더 크다. 그리고 동물근천의 법칙 뭐야? 화석을 통해 가지고 층설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지층일수록 진화된 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 정리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 나옵니다. 지질 연대 측정. 이건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했어요. 상대 연령이 이제 뭐 같다는 거냐면 좀 전에 지사학의 법칙 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사학의 법칙. 그래서 지사학 법칙 같다는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지층의 대비인데 이건 지층을 대놓고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인데, 암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열쇠층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열쇠층. 열쇠층 뭐야? 기준이 되는 층이죠. 그죠? 다른 말로 건층이라고 합니다. 보통 특정 이벤트를 갖고 있는 층이 건층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석탄층이라든가 응이암층 이런 아이들이 건층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고, 화석에 의한 대비는 표준화석들이 보통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연령 구하는 거 나옵니다. 방사성소 반감기 구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뭐 난도가 높은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이 다뤘습니다. 이건 체크하시고, 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나오는데, 표준화석, 시상화석은 시대별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죠. 표준화석은 고생대부터 한번 볼게요. 고생대 표준화석 뭐예요? 삼필갑방 기억하시죠? 삼필갑방 뭐예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거 지질 연대표는 반드시 따로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왜냐면 이게 언제 처음으로 나왔고 멸종이 언제 됐고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누가 멸종되냐면 삼엽충하고 방추충은 고생대 말에 멸종됩니다. 알겠죠? 이건 출현 순서긴 한데 멸종 순서는 달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암공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신생대 때는 화매, 화폐석, 매머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상화석은 대표적으로 고사리, 산호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사리는 온난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의 기후 추정 방법 나오는데, 빙하 코어, 나무 나이테, 유공충 껍데기 이런 거 나오죠. 빙하 코어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빙하의 줄무늬를 본다든가, 줄무늬,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꽃가루가 들어간다든가, 꽃가루, 아니면 여기에 기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갖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산소동위원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산소동위원소비, 산소동위원소비도 이것도 암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빙하 속 산소동위원소비가 예를 들어 산소 18 나누기 산소 16 값이, 빙하 속 산소동위원소비는 이거 빙하 속에 있는 건 당시의 온도하고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커지면 온도가 높은 거야. 거꾸로 하면 온도가 높으면 이 값이 커지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나이테는 쉬워요. 나이테 간격이 넓을수록 따뜻하다, 습하고. 유공충 껍데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 성분이 탄산칼슘인 경우가 많거든. 그거 갖다 이제 성분 분석하는 거고, 꽃가루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식물의 종류겠죠. 산호는 산호의 성장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호는 하루에 한 개의 성장선을 만들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뜻할 때 빨리 자라요. 그리고 시상화석들 환경을 지시해 주니까 쓸 수 있고, 석순 이것도 탄산칼슘이라서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 구분 나오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여러분들 각각의 이벤트들까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출현 시기 정도만 좀 정리해 볼게. 성캄브리아 시대 말고 고생대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를 보면 캄, 오, 실, 대, 석, 패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 최초 출현 시기 척, 육, 양,
파, 것. 기억하시죠? 이거 뭐야?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 어류입니다.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 육상식물, 육상동물 다 출현합니다. 실내에게. 절지동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거치식물입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트, 쥐, 백. 이렇게 갑니다. 요때는 이제 뭐가 출현하면 최초의 포유류, 그 다음, 속시식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도 정리하시고, 신생대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팔레오기, 네오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 이름도 당연히 다 아셔야 되고요. 최초 출현 시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암기니까 외워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너희들 이런 거 있잖아. 욕심이 더 나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멸종 시기. 뭐 이런 거. 대멸종 시기 어떻게 돼? 오, 대, 패, 트, 백.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뭐 예를 들어 뭐 빙하기, 고생대 빙하기는 꼭 아셔야 되는데, 고생대 빙하기는 오르도비스기랑 석탄기, 페른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빙하기 이제 신생대 때 있죠. 중생대 때 빙하기 없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시대별 만들어지는 산맥, 중생대는 로키안데스, 그리고 신생대는 뭐 만들어져요? 알프스 히말라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되면 1-2단원의 암기사항들 체크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2-1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2-1단원도 암기사항이 있긴 있고,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좀 흐름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단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2-1단원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2-1단원 날씨에 대해서 나오죠. 날씨. 첫 번째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에서 나오는데, 요 단원이 되게 중요하지. 보면은 그 기압에서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기압에서 사실은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고기압, 저기압이 뭔지 몰라서 틀린 학생들은 없어. 근데 고기압의 종류 중에 한랭 고기압하고 온난 고기압이 있거든.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물리적 성질을 갖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랭 고기압은 지표가 복사냉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온난 고기압은 상층대기의 수렴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듣자마자 이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한랭 고기압은 등압선 모양이 높이에 따라서 이게 지표야. 지표가 있으면 높이에 따라서 등압선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게 떠오르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난 고기압은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지표의 이제 높이에 따라서 저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압 나오는데, 저기압은 종류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배우게 되죠. 밑에 가서. 온대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단들 있죠? 이 기단들은 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니까 겨울철, 뭐 초여름, 봄, 가을, 여름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전선의 종류, 온난, 한랭, 폐색, 정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모양도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는 온대저기압의 여러분들 전반적인 일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생이나 특징들. 근데 이제 전선상의 특징을 온대저기압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고서는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예보 나오는데, 일기예보 파트에서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영상이 나와요. 이게 위성 영상 나오거든. 위성 영상이 여러분들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이 있으면 가시, 적외.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갖다가 관측하죠. 그래서 하얀색일수록 두꺼운 거고, 적외 영상은 구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즉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하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거까지 정리하시고, 태풍 열대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발생, 이동, 구조, 에너지원, 소멸과 역할. 이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위도 5도에서 25도 열대 이상에서 만들어진다. 보통 수온이 27도씨 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따뜻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거든. 이게 이유가 에너지원 때문에 그래요. 이 수증기 자멸 때문에. 요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을 비교할 때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전선이야. 그래서 전선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우리나라 악기상. 얘들아, 뇌우 나온다, 뇌우. 이거 되게 어이없게, 그 발달 단계를 갖다 물어보면 되게 많이 틀려. 이게 발달 단계가 저군, 성숙, 소멸 단계야, 알겠지? 요건 이제 암기사항이죠. 이 세 단계 좀 기억해 주죠. 저군, 성숙, 소멸, 알겠지? 성숙 단계에서 뭔가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국지성 호우 나오는데, 이거는 1시간에 30mm 혹은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오면은 국지성 호우라고 부릅니다. 집중호우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리고 강풍은 한 10분 정도의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돼. 이건 여름에도 일어날 수 있고 겨울에도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강풍은 여름에는 태풍이 오면 강풍이 오죠. 그죠? 근데 겨울은 애초에 풍속이 빨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여름, 겨울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10분간 뭐 평균 풍속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강풍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체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해수의 성질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이제 해수의 성질을 좀 다뤘는데, 해수의 화학적 성질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해수의 용존 기체 나오는데, 이거는, 기체 용해도가 수온과 염분 둘 다의 반비례예요. 염분이 높으면 많이 안 녹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낮으면 잘 녹아요. 그래서 용존산소, 용존이산탄소 양의 그래프들, 실제로 바닷속에는 용존 이산탄소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프 축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해서 염분 나오죠.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에 관련이 있죠. 요거랑 위도 분포가 상당히 비슷하고, 염분 변화의 요인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도록 하시고, 이거 쉽죠? 그리고 이게 지도상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계의 평균 염분 분포, 세계의 용존기체, 용존산소량 분포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해수의 물리적 성질 나오는데, 밀도 나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밀도를 갖다 좌우하는 요인이 이렇게 되죠. 밀도는 수온의 반비례하고 염분의 비례합니다. 알겠죠? 요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온 염분도로 그렸을 때, 요거 TS 다이어그램 있잖아? 여기다 그렸을 때, 깊이에 따라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도록 하시고, 해수의 온도 보면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1단원은 마무리하고, 선생님 2-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2단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대기와 해양 파트죠. 그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죠. 표층순환 나오는데, 이것도 암기 파트가 있지. 여러분들 그 표층순환, 대기대순환과 엮어가지고, 이 해류들의 종류를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대순환 모습들 여러분들 딱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문제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세 개 나오는데, 요렇게 지구본에다가 그리는 그림 있잖아. 요거. 요 그림도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위도대를 나눠가지고, 그 위도대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각각의 위도별로 얘네들이, 여기가 이제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이렇게 불고요. 편서풍,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극동풍, 그시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순환 모습이 나오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헤들리 순환, 그죠? 모습 그리시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페렐 모형 딱 그리시고요. 페렐 순환. 그리고 이제 여기 극순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순환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딱 떠올리시면서 어디가 고압되고 어디가 저압되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적으면 여기가 저압대, 고압대, 고압대. 그래서 저압대는 공기의 수렴이 일어나잖아. 그지? 고압대는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단 말이야. 지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들, 뭐 무역풍이라든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아이들에 의해서 이 해류의 순환들이 일어나고 북반구와 남반구가 순환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류 이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북태평양 해류들 내가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 북태평양. 여기 순환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얘기하면 북태평양의 북적도 이어지고요. 북적도 그 다음에 쿠로시오, 북태평양,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지? 태평양의 남반구 쪽은 어떻게 돼? 남적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극순환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이렇게. 북대서양 쪽은 어떻게 돼? 북대서양은 북적도 이어지는 게 멕시코만류, 북대서양, 그 다음에 카나리아. 그죠? 이게 이으시고, 그리고 남반구 아열대 순환, 대서양 쪽에서 남적도, 그 다음에 브라질 해류, 남극순환류, 그 다음에 벵겔라 해류.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난류와 한류도 지금 말씀드린 건데, 난류는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난류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면 한류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들도 다 같이 시험에 나오죠. 난류가 고온, 고염이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보통 같은 위도대가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를 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온분포 보면서 계절 변화도 다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대기대순환의 모습하고 이거하고 수온분포가 다 계절 변화 판단이 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대 수렴대의 위치, 여기의 위치가 좀 북쪽으로 이동하면은 북반구 여름철이에요. 이게 좀 남쪽으로 이동하면은 남반구 여름철이거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온분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남반구 계절 판단하는 것도 반드시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실전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돼. 딱딱딱딱 머리 떠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층순환 나오는데, 이게 해수의 밀도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질 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남극 중층수는 한 남위 60도 정도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서 만들어져? 그린란드 부근. 그린란드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란드 부근. 거기 이제 노르웨이 해랑 레브라도 해가 있는데 그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보통 저 고온 고염의 해류가 흐르다가 찬바람을 만나가지고 밀도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남극 저층수는 웨델해에서 만들어져요. 웨델해. 그래서 웨델해에서 만들어졌는데 얘는 저온 저염의 해류가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림이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교재에. 그래서 심층수선이 대서양의 단면을 그린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지도 주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된 모습,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영거드라이스계라든가 아니면 지브롤터 해협에서의 심층수산, 이것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 그림 가지고 여러분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변화와 기후변화 나오는데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나오죠. 보통 용승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에크만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에크만 수송과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이 일어날 때 뭐 연안 용승이라든가 적도 용승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보통 대기대순환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기가 수렴을 하면은 해수가 발산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알겠죠? 대기대순환 쪽에서는.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용승, 고기압에서는 침강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용승 침강은 해수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람하고 다르고 바람 때문에 해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엘니뇨와 라니냐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의 암기 파트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패스할게요. 이거는 내용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여러분들 기본 특징들은 잘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요인이죠. 이게 이제 좀 따져주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암기 파트를 좀 말씀드리면, 자연적 요인에서 지구 내적 요인이 이게 암기 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산 활동, 빙하 면적 변화, 수륙 분포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바뀐다. 뭐 예를 들어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하늘을 가려. 그리고 양산 효과라고 해가지고 알베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지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빙하의 면적 변화, 이것도 알베도가 달라지는 거야. 반사율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뭐 수륙 부분 변화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요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세차 운동이라든가 기울기 변화, 20일 변화, 세 가지가 지금 주로 나오게 되죠. 그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주기와 함께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좀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활동 변화가 나오는데, 태양활동 변화는 흑점에 의해 나타나는 거죠. 흑점 수가 많아지면 태양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11년 주기로 나타난다. 이런 것도 이제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여기 인위적 요인에서, 지구온난화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인데 지구의 복사평형도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 소개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시험에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평가원에. 근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열수지 평형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수치를 갖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건 잘 풀립니다. 핵심은 이제 복사평형이니까 들어온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같은 거거든. 요거 핵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문항을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단원. 3-1단원 이제 우주단원이죠. 우주단원. 봐봐. 별 나오는데 별의 물리량 HR도 양 많죠. 그죠? 근데 이거 다 암기해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별의 물리량 나올 때 여러분들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별의 물리량이 요거 보면 이제 분광형 스펙트럼, 색지수인데 사실 분광관 측, 분광형 스펙트럼이 다 표면온도랑 관련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가지고 분광형 여러분들 온도대별로 얘네들을 배치한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 범위를 갖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펙트럼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에서는 흡수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흡수선 갖다가 분광형을 나눈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로 표면온도를 갖다가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면온도는 색이랑 색지수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보고서는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표면온도가 얼마인지를 갖다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A0형 여러분들 A0형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백색이죠. 10,000K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겁니다. 태양 표면온도 얼마야? G25잖아. 태양이 어떻게 돼? 5,800K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량들을 기본적으로 좀 외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광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외우는데 슈테판 볼츠만 법칙 뭐예요? 시그마 T의 4제곱이죠. 이거는 별의 혹은 흑체의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정의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죠. 뭐 이거는 식은 당연히 암기고, 그 다음에 HR도와 별의 종류인데 HR도를 갖다 우리가 그릴 때 광도와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별을 섹션을 나눠가지고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주계열, 거성, 초고성, 백색외성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면온도 절대등급 분광형 광도인데
요렇게 두 개가 X축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렇게 두 개가 Y축에 들어가는 값들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별의 종류를 나눈다. 그래서 주계열성, 거성, 초고성, 백색외성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네 가지의 특징들. 이거는 HR도상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플로팅이 되는지 찍히는지를 갖다가 점검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좀 점검 좀 하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어떤 거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책을 들춰보세요. 그림하고 그래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막판 저 정리니까. 그 다음 광도계급 기억나시죠? 이거는 광도계급은 초고성 뭐 이런 애들이 1이고 그래서 초거주백 이렇게 하잖아. 초거주백. 항상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 초거주백 가면 1357 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HR도상에서 좀 밑에 쪽에 있죠. 같은 표면온도에서.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별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흡수선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게 이제 광도계급의 특징이고. 그 다음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여기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나와 있습니다. 보통 8태양 질량 이하의 주계열성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8태양 질량보다 더 큰 주계열성이 진화할 때는 요 밑에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호, 백색외성 이렇게 가고 원시별, 주계열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블랙홀. 중성자별보다 블랙홀이 더 질량이 큰 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초신성 폭발 시에는 어떻게 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 나오는데 에너지원 보시면 처음에 중력수축 에너지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이제 중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그러다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은 보통 1000만 K 이상 됐을 때 중심 온도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주계열 단계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때 에너지는 pp와 CNO인데 요 중간에 여러분들 온도 범위가 1800만 K야. 그러니까 중심액의 온도가 1800만 K보다 크다 작다로 얘를 결정하는 거야. 누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태양 질량으로 따지면 1.5 태양 질량 정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것도 그래프 기억나시죠? pp하고 CNO 딱 그래프 딱 떠올리고서 문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적색거성과 초고성 에너전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초고성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래서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은 HR도상에서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 주계열성, 별의 내부 구조 나오는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봐봐. 중심의 복사층, 대류층.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건데 요게 질량 기준이 얼마냐면 2태양 질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대류액 복사층을 갖느냐 아니면 중심액 복사층, 대류층을 갖느냐 요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계열 단계 이후의 내부 구조는 보통 거성이 되는 아이들 혹은 초고성이 되는 아이들 하는데 거성되는 아이들은 태양 질량 정도면 탄소, 산소액까지밖에 못 가죠. 초고성이 되는 아이들은 양파 껍질 같은 구조가 있고 중심액이 철까지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바깥쪽부터 이렇게 외우거든요. 수, 헬, 탄산, 내마, 규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외계행성 탐사법인데 이게 외계행성 탐사법 3가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라기보다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는 이제 시선 속도 관련된 식들이나 이런 것도 정리 좀 하시고 식현상은 식현상 그래프를 갖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성이 별을 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기억하시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배경별이 앞을 지나가는 별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관측인데 이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즘에 생명가능지대도 좀 나와요. 생명가능지대는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한 지대.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영역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식이 하나 있어.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이 틀리는 건데 애들이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이거 갖다가 여러분 생명가능지대 따져줄 수 있거든요. 이 겉보기 밝기가 뭐냐면은 내가 받는 에너지야.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따져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3-2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 단원에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허블의 은하 분류가 나옵니다. 외부 은하 쪽이죠. 그래서 허블 은하 분류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허블의 소리곱새 이렇게도 부르는 거 있잖아. 그래서 타원, 나선, 불규칙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게 많죠. 그래서 E0부터 E7으로 구분한다. 뭐에 따라서? 편평도에 따라서.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요거 갖다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보다는 좀 젊은 은하죠. 그래서 중심액 쪽에는 나이가 많고 나선팔 쪽에는 나이가 어린 별들 즉 푸른색 별들이 많이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선팔 쪽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해가지고 뭐 SA부터 SC까지 나누고 얘는 SBA부터 SBC까지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 불규칙 은하 IRR이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젊은 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이 되게 많다가 특징이죠. 그죠? 성간 물질이 많다.
이런 거. 그리고 특이은하는 여러분 사진 좀 꼭 보고 들어가세요. 전파은하는 가시 영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전파 영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전파를 다른 은하에 비해서 유독 많이 내놓기 때문에 전파은하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Z와 전파 로브가 이제 관측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특징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전파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선 타원은하입니다. 알겠죠? 가시 영역에서 타원은하야. 그래서 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타원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퀘이사. 퀘이사는 여러분들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실제로. 태양계에 많이 가봤자 뭐 한 수십 배 정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점상으로 관찰되고, 점상으로 관찰되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전파장대에 거쳐가지고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내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적색 편의를 갖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는 이것도 특이한 은하인데, 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중심액이 밝기가 다른 외부에 비해 상당히 밝은 편이야. 근데 사실은 퀘이사가 더 밝아, 그거에 비해서는. 퀘이사가 중심이 굉장히 밝아요. 전체에 비해서. 근데 세이퍼트도 밝은 편이야. 그러니까 세이퍼트는 2위야. 요 세 개 중에선. 알겠지?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중심액 주변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체 때문에, 방출선의 폭이 되게 넓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선 은하로 보인다. 이것까지 체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충돌 은하 나오죠? 충돌 은하는 충돌을 할 때 별이 충돌하진 않죠. 별이 탄생할 수는 있습니다. 은하끼리 충돌하면. 그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러니까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는 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은하는 서로의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는 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허블 법칙 나오네요. V는 HR. 요거랑 같이 나오는 식이 우리가 시선속도식이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그래서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후퇴 시선 속도를 갖다 구하면 그게 후퇴 속도랑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작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 빅뱅 우주론 증거 외우셔야 됩니다. 수소 헬륨 질량비 얼마예요? 3대1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빅뱅 직후 3분 정도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면서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1이 됩니다. 그 다음 우주 배경 복사 언제 방출됩니까? 38만 년일 때 방출됩니다. 38만 년일 때 중성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 이때의 우주의 온도는 3000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관측을 할 때 우주 배경 복사는 뭐 코비라든가 코브라고도 하죠. 코비, WMAP, 그리고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을 하는데, 거의 온도대가 거의 비슷해요. 2.7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비슷하거든. 근데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팽창 시기에 미세한 불균일 때문에 별과 은하가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급팽창 이론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보안 문제들 나오는데, 자기올극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올극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관측이 안 돼. 근데 이걸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크게 팽창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밀도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죠. 지평선 문제는 뭐냐면은 우주의 모든 영역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지평선 문제거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한 게잖아, 지평선이. 그래서 이 지평선의 모습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돼,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있다가 갑자기 그 모양 그대로 빵 증가하면 다 모양이 비슷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편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편평성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너무 지나치게 평탄해. 곡률이 거의 없어요. 평평하거든. 이것도 갑자기 너무 커지면 얘네들이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팽창을 원래 우주의 빅뱅 직후에 10의 36승에서 10의 34승 초 사이에 우주의 크기가 10의 43승배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속 팽창에 대한 이론이 뭐냐면 1A형 초신성 관측 결과야. 1A형 초신성은 여러분들 뭐가 특징이냐면 최대 밝기에서 광도가 절대 등급이죠. 광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최대 밝기에서 빵 터졌을 때 최대 밝기에서 광도가 동일한 게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할 수 있냐면 얘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리 촛불이라고도 부르거든. 이걸 디스턴스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해서 같은 적색 편일 때 더 멀리 있다. 이거는 가속 팽창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마지막 건데, 이게 우주론 파트입니다. 이것도 좀 암기 요소가 좀 있긴 하죠.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 여러분들 보시면 은하 회전 속도 곡선이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얘가 예측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측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이게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 알겠지?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도 얘네들이 증거가 되고, 은하단의 은하들은 뭐냐면 은하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중간중간에 은하들을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게 관측은 안 되지만 뭔가 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원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암흑에너지는 여러분들 음의 중력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청력을 부여하죠. 그래가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암흑에너지 양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암흑에너지의 상대적 밀도 값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우주 공간이 커지니까 밀도가 유지된다면 양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표준 우주 모형들 나오는데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사실 이 단어는 우주의 밀도비와 공률을 지시해주는 단어야.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값이라고 하죠.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 오메가가 1이면 평탄 우주, 오메가 1보다 크면 닫힌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률이 음수, 얘는 공률이 0, 공률이 양수가 되는 그런 우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 값도 여러분들 따로따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보시도록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주로는 강의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용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진짜 거의 수박 겉핥기거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짧게 정리하는 거니까 암기 요소들 전체적인 흐름들 보시고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험 보러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좀 짧게 찍느라고 선생님 좀 빨리 말을 했는데 빨리 말 안 한다고 해서 빨리 말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목차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좀 몇 개 채우시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